넌 도대체 한 동생도 번씩 아는 나오는 문제를 말들. 이걸 아직도 지금 못 풀고 있다고? 우리 집에는 머리 나쁜 애가 없어요, 선생님. 제 앞에서 애 옆에 있는데 그렇게 말해요. 너무 지금 우리나라 학습 과열돼 있고 살아남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에요. 지능이 아니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진짜 만나뵙기 힘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 천근혜라고 합니다. 여기 최민준의 아들 TV에 출연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질문에 앞서서 제일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교수님 아이 키우시는지. 다 컸죠, 아드님. 지금. 네. 네. 아, 네. 다 크셨어요? 네, 다 아, 지금 군대까지 다녔습니다. 두 예. 아들, 연년생 두 아들이고요. 그 어렵다는 연년생 아들. 네, 연년생 아들. 네. 어떠셨습니까? 가끔 현타 오실 네. 때 없어요? 네, 너무 힘들었죠. 둘이 또 기질이 정반대여가지고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한 배에서 태어난 것도 성별도 같은 남자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기질이 다르고 특성이 다를까. 이제 그래서 아이들의 기질에 따른 맞춤식 양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쯤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됐죠. 특성이 달라서. 네. 네.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걸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 남자애들이 많은 걸까? 왜 그렇게 많은가? ADHD도 이제 거의 뭐 4배 가까이 많고 틱도 그렇고 네. 자폐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소아정신과 장애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이는 병을 외현화 장애, 외현화. 네, 외현화. 네. externalizing disorder라고 합니다. 어떤 외현화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되게 불안하고 수줍고 내현화요. 우울하고 내재화 장애. 내재화. 그래서 남자애들이 외현화 장애가 훨씬 많고 여자애들은 내재화 장애가 많아요. 근데 음. 외현화 장애가 바로 금방 말씀하신 ADHD, 신경발달장애, 자폐, 그리고 틱, 그리고 품행장애, 반항적 도전장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부모님 속색이는 것들,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아이들이 이제 외현화 장애인데, 그런 아이들이 말씀하신 대로 남자 아이들이 4배 이상, 4대 1 정도로 높고, 여자아이들이 많은 건 내재화 장애. 근데 왜 그러면 그런 행동 문제들, 발달과 관련된 신경발달 장애들이 왜 그렇게 남자애들이 높을까에 대한 것들은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아요, 아직은. 하지만 가설로는 성영세체 아시죠? XXXY.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XY고 여자애들은 XX잖아요. 근데 그 자폐라든지 ADHD라든지 또 인지 능력을 관장하는 유전자, 사회성을 관장하는 유전자가 X 유전자에 상당히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때문에. X 염색체. 염색체. 위치하고 있어요. 염색체가 하나가 모자라. 그렇지. 보완할 X가 없는 거예요. 아, X 못 구하나요? 못 구하지. XY인 경우에는 그래서 사회성이나 그런 전두엽을 관장하는 그런 전두엽 기능이나 인지 능력을 그 역할하는 그런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면 훨씬 발현이 많이 되게 되는 거죠. 보완해줄, 보호해줄 그런 상대 염색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가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 내에서 우리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태 내에서 많이 분비가 되잖아요, 남자애들은. 근데 테스토스테론이 신경 발달에 있어서 신경 면적 연결을 저하시킵니다. 의사로서는, 뇌과학자로서는 가장 유력한 거는 신경생물학적인 원인이다. 네, 다음으로는 느린 아이에 관련된 또 네. 저서를 쓰고 계시잖아요. 네. 특별히 느린 아이들에서 쓴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진 계기? 제가 늘 30년 가까이 만난 아이들이 다 느린 아이들이고 소아정신 장애 아이들을 주로 보다 보니까 진료실에서 네. 이제 뭐 언어 지연, 언어가 말이 늦다, 불안이 높다, 사회성이 떨어진다, 산만하다, 학습 능력이 지연된다. 넓게 보면 다 느린 거죠. 엄마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기준에 못 미치면 다 느리다고 표현을 하니까. 그런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이제 수십 년간 만나오면서 이 느리다는 것의 정의, 엄마들이 표현하는 그 주관적인 의미의 느림이 무엇이냐 도대체. 요새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가 너무 활성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많죠. 이제 엄마들끼리 이렇게 서로 굉장히 활발한 토론을 하면서 아이의 그 모습들이 산으로 막 가더라고요. 카페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댓글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와 얘는 내가 볼 때 정상인데 빨리 소아정신과 가보세요라고 써진 경우도 있고 이미 막 진단명이 댓글에 쫙 나와 있기도 하고 근데 그게 뭐라고 저는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수준이 올라갔어요. 예전보다 어머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심지어 청근아 교수님 최근에 나온 그 책 찾아보세요. 무슨 동영상 보세요 라고 막 레퍼런스까지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시는 어머님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어머님들이 이런 발달에 대한 관심과 소아정신장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난 상태에서 과열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과열된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느리지 않은데 정상 발달 궤도로 언젠가는 진입하는 단순 발달 지연인데 그 아이를 막 자폐로 만들어서 진료실 막 예약을 막 3, 4년씩 기다려가지고 또 막 카페에 보니까 뭐 그런 아이 어디 가서 진단을 그렇게 받았대더라. 근데 되게 지엽적인 거 한 모습만 보고 그 진단 기준에 요 A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A의 모습을 보이면 그 진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A만 있어서 그 진단이 내려진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느림에 대한 부모님들의 주관적 해석을 바로잡고 싶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빨리 와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아까 거꾸로 타이밍이 늦은 거꾸로 네, 그냥 거꾸로. 좀 늦은 걸 네, 거야 단순하게 네, 뭐 우리 애 아빠도 어릴 때 좀 늦게 텄대 뭐 남자아이니까 또 좀 느릴 수 있다고 늘 해서 그러다가 학교를 입학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네. 오시는 경우 그 두 가지를 다 좀 일깨워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느린 아이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을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궁금해하는 영역이 이제 경계선지능 친구들입니다. 요즘에 되게 이제 또 관심이 핫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보면은 많아. 통계를 보면 한 15%, 14%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명이 있으면 한두 명이 통계가 근데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덜 잡힌 거일 거예요. 덜 잡힌 통계 거예요. 잡히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아. 경계선지능은 통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꽤 많은 영역인데 중요한 것부터 여쭈겠습니다. 웩슬러 검사를 통해 경계성 지능을 9세 이후에 확정받은 아이가 차후에 훈련을 통해 10점 이상 개선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가능하다고 특히 보십니까? 네. 다른 합병증이 네, 네. 없을 경우의 아이라면 아, 다른 다른 문제, 네네, 자폐나 자폐라든가 ADHD 이런 것들이 뭐 없으면 불안장애라든지 네, 뭐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게 이미 합병되지 않은 아이라면 네. 단순히 네. 지능만 약간 낮은 아이들은 학습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후천적 학습 네. 지능을 높일 수 있어요. 느린 학습자라고 슬로우 러너라고 네. 부르잖아요. 네. 그게 다 닉네임이 네. 붙은 이유가 있어요. 느리지만 아, 우리가 네. 비행기가 네. 딜레이드라고 하면 언젠간 오는 거잖아요. 캔슬되면 안 오는 거잖아요. 캔슬이 아니다. 캔슬이 아니다. 아,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발달 지연과 네. 발달 장애의 차이점도 발달 지연은 아이들은 언젠가는 따라잡는 애들이에요. 근데 엄마들은 너무 그걸 혼용해서 써요. 혼란스러운가 봐요. 그런데 사실 발달 지연 아이들은 언젠가는 정상 발달 궤도로 진입할 수 있는 아이들을 발달 지연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공부를 시킬 때 매우 쉽게 가르치고 매우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가능하면 시청각 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가르치고 조금 시간을 막 50분, 1시간씩 할 게 아니라 한 20분씩 잘라서 그렇게 가르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문제는 경계선 지능 아이를 부모가 어떻게 키우냐면 다그치거든요. 애들이 엄마가 옆에서 속 터져 하는 거 못 느낄 것 같죠? 다 느껴요. 한참 푹푹 막 쉬면서 그러면 애는 옆에서 이렇게 알던 것도 못 풀어. 얼어가지고. 참는 건 그나마 양호하죠. 넌 도대체 동생도 한 번씩 아는 나오는 문제를 말들. 이걸 아직도 지금 못 풀고 있다고? 우리 집에는 머리 나쁜 애가 없어요, 선생님. 제 앞에서 애 옆에 있는데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기네 집 그 대가족의 직업을 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앞에서. 우리 집은 다 서울대 나왔고요, 뭐 다 의사 변호사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왜 이러죠? 아이가 옆에서 멀쩡하게 듣고 있는데. 그러면 아이한테 집에서 어떻게 대할지가 안 봐도 비디오죠. 너무 지금 우리나라 학습 과열돼 있고 공부, 인지, 지금 자폐 아이들도 데리고 와가지고 얘 인지 어떻게 올려요? 그거 질문하세요. 사회성을 올려야지.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회성이에요. 지능이 아니고.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얘 IQ 138인데 그 지능이 나중에 떨어질 수 있냐는 거야. 떨어지죠. 사회성이 지능을 끌어내리는데 사회성이 안 좋으면. 지능이 계속 138이 유지가 안 됩니다. 사회적 상식이 부족하면 지능 검사에서 나중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쉬울 때는 초등학교 2학년 기준에서는 IQ 138이 나왔는데 중학교 1학년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웩슬러 점수에는 사회성 지능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30, 40% 상당히 이상 많이 포함이 있습니다.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어머님들이 아이가 경계선 지능이 있거나 좀 느린 학습자일 경우에는 일단 학습에만 너무 초점 맞추지 말고 그러니까요. 사회적 지능부터 올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회적 상호작용과 네. 자기가 조금 남들보다 이해가 빨리 안 되더라도 네, 네. 시험 볼 때 자꾸 긴장이 되고 네. 틀리는 개수가 많더라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게 1번이에요. 공부를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게 만들면 안 되고 공부는 시험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과정인 거야, 공부라는 건. 네가 시험을 30점 맞고 50점을 맞아도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너는 많은 걸 얻었어. 괜찮아. 틀릴 수 있어. 너한테는 이게 당연히 어려울 수 있어. 그렇게 어려울 수 있음을 알고 이해해줘야 하고 그리고 쉬운 것들을 찾고 더 많이 노출시켜줘야 돼요. 쉽게. 그래서 성공 경험, 성공 경험, 성취 경험을 자잘자잘한 데서 많이 해줘야 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이제 됐으면 네. 네가 방정식도 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애한테 강요하면서 자신감을 잃지 않게 해야 되는데 네. 막 엄마가 너무 애를 갖다가 이렇게 모멸감을 주거나 네. 성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들을 아이 앞에서 보여주면 아이는 아예 애진작 포기를 해버리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후천적으로 능력을 향상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경험이 작은 성공 경험이라고 네, 보시는 작은 건가요? 성공 경험이고 미술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 항상 그림을 그려보게 하거든요. 어제도 한 명 왔었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는 계속 나무를 그리라고 하는데 얘는 계속 사람을 그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가분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멋진, 아이고, 네. 너무 애니메이션 캐릭터 네. 같은 너무 이렇게 유니크하고 얼굴 표정이 다 살아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야 네가 나무 안 그려도 좋다. 얘는 그림에 재주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예체능을 꼭 시키라고 해요. 이런 경우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 자신감 고취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맞아요. 그걸 통해서 또래 관계도 좋아집니다. 나 이거 그려줘. 너 그림 되게 잘 그린다. 그렇게 인정받는 경험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경계선 지능은 장애가 아니에요. 장애가 아니어서 얼마든지 독립적인 건강한 성인으로서 잘 자랄 수 있고 결혼도 해서 애도 낳고 얼마든지 좋은 직장도 다닐 수 있고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질문이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TV를 보시는데 명적으로 봐야 될 부분과 교육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어떨 때는 병원에 빨리 가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어떤 거는 선생님들 선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까지 병 탓으로 돌리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구분이 좀 어렵기는 해요. 네. 이게 사실 진단을 내릴 때 선생님이 1차적으로 내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교실에서 그런 건 일단 아닌데 아니 제가 작년에 뭐 맡았던 네. 아이가 네. 얘랑 비슷했고 네. 뭐 병원에 갔더니 ADHD라고 진단받았는데 치료받고서는 너무 좋아졌다. 어머님도 한번 애 데리고 가서 맞아 이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왔다고 네. 저한테 서럽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요거 어떻게 보세요? 아이의 문제를 인식시켜주는 그 태도는 좋아요. 그런데 모든 애들이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시고 계시는 교사분들이 계시다면 진단명은 얘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피카츄만 그리고 있길래 피카츄 이제 그만 그릴까 했더니 선생님을 눈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저 5개까지 그리고 넣을게요 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만의 룰을 고집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라고 있는 그대로 네. 사건을 아주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생생하게 네. 보여지도록 네. 그래야 어머님들도 저한테 와서 그대로 선생님이 이야기를 빌어서 얘기해 주는데 제가 이제 어머님들이 맨날 소진 설문지에다가 우리 아이가 ADHD 같아요. 반응 억제가 안 돼요. 충동성이 결여돼 있어요. 뭐 상동행동을 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전문 용어를 써서 문제를 쭉 나열해서 초진 설문지가 업로드가 되거든요. 하루 전에. 그럼 그걸 보고 야 오늘 또 사례로 그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될 게 많네. 아유 오늘 진료 시간도 길어지겠군. 하나하나 엄마가 쓴 ADHD 같아요. 자 어머님 ADHD 같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 좀 얘기해 보실까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러면 ADHD 의심한다고 담임이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또 명료화해야 되죠. 담임이 무슨 일을 가지고 ADHD 같다고 얘기했을까요?
할까요? 그 얘기까지는 안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머님이 추정을 한번 해보실까요? 무슨 행동을 아이가 수업 시간에 했길래 또는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했길래 담임이 ADHD 같다고 했을까요? 그거는 선생님하고 클리어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정말 많은 좋은 교사분들이 직접 써서 엄마한테 이거 그 의사 선생님 갖다 주라고 이렇게 A4 용지로 들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와, 우리 선생님 이렇게 디테일하게 있는 그대로 사건들 너무 잘 써주셨다. 그 선생님한테 가서 꼭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너무 그런 걸 잘 써주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애가 뭐 좀 집중력이 떨어져요.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려요. 그렇게 애매모호한 이야기. 못 어울린다는 건 뭐지? 못 어울린다는 건 무슨 뜻이죠? 저는 굉장히 이렇게 질문을 조금 집요하게 제 눈에 이 아이의 모습이 그려질 때까지 계속 질문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딱 디테일한 에피소드를 갖고 오시면 아이가 생생하게 그려지니까 아, 이거는요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성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단정적으로 단어 속에 갇혀서 아이를 보고해 주시니까 아쉬운 것이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에 대해서 혹시 문제행동이 있는 반에 어떤 아이가 있다면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를 매우 스크립트 쓰듯이 판단보다는 사건 위주로 애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어요가 아니라 의자를 들어서 옆으로 던졌어요. 사람한테 던지진 않았고 소심하게 땅으로 던졌어요인지 식판을 급식 선생님한테 던졌는지 친구한테 던졌는지 식판을 다 먹고 나서 던졌는지 안 먹었는데 던졌는지 그냥 바닥에 던졌는지 책상 위에 던졌는지 그런 걸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주셔야 그게 다 다르거든요. 사건 묘사를 좀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사람한테 던진 거랑 땅바닥에 던진 건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이게 어차피 우리가 진료를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얘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그럼요. 계속 유추하셔야 되니까 이게 있으면 되게 학교 생활이 되겠네요.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질문 꼭 드리고 싶은데요. 진료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교육을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으로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단순 지연 아이들. 근데 이제 여기서의 교육은 일반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수교육까지 범주를 확장하면 교육은 모든 아이들한테 다 필요한 거죠. 자폐 아이들, ADHD 아이들, 지적장애 아이들도 특수교육, 개별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반에서 받는 그런 교육으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은 ADHD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물 치료를 병행하거나 전문적인 치료를 병행하면서 얼마든지 지적장애나 자폐가 없다면 공교육에서 얼마든지 잘하면서 훌륭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포텐이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경계선지는 같은 경우는 공교육에서 얼마든지 반복학습과 방과 후에 조금 나머지 학습 안 됐던 거 몇 번 더 하고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나 아니면 저는 이제 어머님들 보고 좀 집에서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일반 공교육을 따라갈 수 있는 아이니까. 그리고 선생님도 좀 배려를 해주셔서 아이가 한두 번만에 못 들어도 조금 기다려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그 아이가 영영 못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딜레이 된 것 뿐이니까 그런 경우는 공교육 시스템에서 저는 얼마든지 선생님들의 교육 효과로 인지적으로나 자신감도 올라갈 수 있고 지능도 조금씩은 발휘할 수 있는 꽃을 조금 피게 만들어줄 수는 있거든요. 그 다음에 특정 발달장애 아이들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교육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지라 선생님들이 뭔가 일반 아이랑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캐치를 하셨다면 병원에 가보라는 거를 조심스럽게 부모님한테 권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생각보다 부모님들은 담임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교사 연수교육도 가보고 부모님들 상담도 해보고 하면 서로가 동상이몽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자기가 먼저 아이 치료받고 있는 걸 얘기하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대할까봐 미리 오픈을 안 해. 학교 입학할 때 부모님들이 제일 저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 지금 선생님한테 정근환 선생님한테 다니고 있는 거 얘기해야 될까요? 약 먹고 있는 거 얘기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 오픈하시라고 해요. 그런데 또 교사들은요 아이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게 딱 보면 경험이 많은 교사들은 딱 보면 느끼잖아요. 저기 오른쪽 끝에 앉은 저 아이가 조금 일반 아이랑 다르네? 약간 느끼면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부모님이 오해할까봐 멀쩡한 아이 왜 환자로 만드세요? 왜 멀쩡한 아이, 우리 아이 왜 그렇게 보세요? 라고 할까봐 교사들이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사 연수교육과에서는 선생님들이 아니면 누가 얘기해 주십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감사할 겁니다. 선생님과 부모가 함께 협력적 관계를 해야지 서로 이렇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교사로서 아이를 나쁘게 보고 있다고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부모는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서 편견 가질까 봐 말을 못하고 교사들은 부모가 자기 아이 나쁘게 보고 있다고 교사를 미워할까 봐 아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솔직하게 얘기를 보고를 피드백을 안 주고 이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엄마들 보고 먼저 오픈하고 치료받고 있다면 당연히 오픈해야죠. 그래야 선생님도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고 또 저한테 와서 보고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님이 듣고 와야 좀 협력적 파트너가 치료적 협력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교사와 부모가 뭐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한 아이가 클 때 네. 선생님이라는 존재와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아이한테 절대적으로 너무 중요한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진짜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은 마음으로. 네. 그리고 이 세 박자가 잘 맞아야지 네. 우리 아이들이 좀 잘할 것 같다라는 얘기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네. 구독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오늘 주제가 느린 아이다 보니까 느린 아이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느린 아이를 보는 어떤 시선, 관점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만약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좀 느리다고 생각이 되거나 실제로 느린 문제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 아들 TV를 지금 보고 계신다면 우리 아이 다른 사람 눈높이에 맞추지 말고 얼마나 소중한 우리 아이입니까? 부모의 어떤 시선으로 아이를 재단하거나 옆집에 건강하고 너무 똑똑해 보이는 아이, 똑똑해 보이는 형제자매랑 비교하지 마시고 이 아이만의 타임라인을 따라가고 이 아이가 왜 느린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엄마가 조금 이렇게 보충해 준다면 아이는 어느 시점에서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아이랑 다투지 않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유, 예, 오늘 나눈 얘기가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구독자분들과 선생님들에게 도움 많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